자, 행위의 주체와 객체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행위의 주체. 자, 첫 번째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되죠. 자연인이라면 연령, 책임 능력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자인 형사 미성년자라도 또는 정신병자라도 자연인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법인입니다. 과연 법인이 범죄 행위 주체가 될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법인은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있을까? 만약에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형벌 능력도 인정되겠죠. 문제는 범죄 능력이 부정된다면 형벌 능력은 있을까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범죄 형벌 능력이 있다면 그 처벌 근거는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각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출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형법에는요, 법인 관련된 규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출입니다. 형법과는 달리 그러면 법인 관련된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형사특별법, 대표적인 것이 행정형법이죠. 이 행정법규에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양벌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형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쭉 올라가서 여기다가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자, 올라가서 자, 범죄 능력부터 보도록 하죠. 자, 비교법적 고찰. 이 부분도 과거에 시험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법인 실제설이라 했는데 실제설이 뭡니까? 법인은 자연인과 같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인 실제설이라 했을 때 법인은 자연인처럼 실체하기 때문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륙법계인데 대륙법계는 독일 또는 프랑스 쪽을 말합니다. 이 대륙법계 같은 경우는 법인 실제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설에 따르게 되면 범죄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보이는데 오히려 이쪽에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끊고요. 법인 의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인은 자연인처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다만 법인격이 그렇게 의제할 뿐이라고 하는 견해인데 자, 이 의제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영미법계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의제설을 취하게 되면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영미법계에서는 이것을 긍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자, 법인의 범죄 능력의 문제는 법인 본질에 관련된 사법상의 이론과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사법상의 이론과는 논리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실제설은 긍정설로 가야 되고 의제설로 가면 부정설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정반대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인 본질에 관련된 실제설, 의제설 이런 것과는 논리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 형사정책적 고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됐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범죄 능력 인정 여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부정설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밑줄 그시고 체크하세요. 이것이 오늘날의 통설이자 판례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이제 판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긍정설이 있는데 긍정설은 다수설 판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논거를 알아두세요. 논거. 이것이 10년 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10년 전에 그 경찰 시험에 출제자가 대학 교수였었거든요. 그때 긍정설의 논거와 부정설의 논거가 박스 형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10년 동안 출제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이것도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좀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적 긍정설도 이것도 아주 극소수의 견해에 불과한데 이것도 위 경향에 따라서 이 부분적 긍정설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적 긍정설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분설이고 하나가 양벌 규정설이다. 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 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부정설이다. 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다수설 판례는 왜 부정설을 취할까? 그 논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제가 이 논거 강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읽는 겁니다. 자, 일단은 논거. 법인은 자연인과 같이 의사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첫 번째 논거이고, 두 번째는 자연인에게 형사 책임을 과하면 족한 것이지 굳이 법인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법인을 처벌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개인 책임,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는 것이고, 법인은 윤리적인 자기 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 비난을 가할 수 없다는 점, 또 법인은 사형, 자유형을 과할 수 없다는 점, 또 과태료라든지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을 처벌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형법이 강조하고 있는 최우수단성,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구를 갖고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논구들도 같이 좀 봐두세요. 자, 그러면 판례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판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과거에 무지 많이 나왔죠? 여기 보시게 되면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범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즉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법인은 배임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은 안 된다 했으니까 당연히 자연인이 되겠죠. 자연인 동그라미. 자연인인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바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됐죠? 시험은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관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회사의 대표이사 갑입니다. 이 사람이 자연인이죠. 그쵸? 전임 대표이사 을이 회사 상가를 병에게 분양한 후에 대금 전액을 완납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하여 위 상가를 병에게 팔지 않고 정에게 판 거야. 그쵸? 그래서 그 정에게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론을 배우신 분들 있나요?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배임죄가 되죠. 그쵸? 중도금 이상 받은 사람이 등기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등기 격려해 줬기 때문에 병을 배신 때렸잖아요. 배임죄가 됩니다. 근데 그 배임죄의 주책을 누가 질 거냐는 겁니다. 이 회사가 지겠습니까? 아니면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가 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회사는 여기 나와 있죠. 범죄를 저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배임죄가 되지 않고 누가 진다? 대표이사라는 이 자연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런 것을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밑에 판례도 별표 쳐볼게요. 자, 법인은 범죄를 저질 능력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은 어떨까? 법인격이 없는 사단은 어떨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법인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범죄 능력을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인 동그라미,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이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자연인이 바로 범죄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이 두 가지 판례는 무지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자연인 색깔 칠하시고 여기 자연인 색깔 칠하시고 다른 색깔 드시고요. 법인 색깔 칠하시고 법인 색깔 칠하시고 그리고 법인격 없는 사단 색깔 칠하시고 이렇게 똑같이 저를 따라서 똑같이 색칠을 하시면 돼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색깔 칠하지 마세요. 자, 됐습니다. 노트에도요. 노트 펴보세요. 노트 펴보시면 이 상가 이중부장 사건 이 그림 나와 있는데 뭐 굳이 그 지금까지는 눈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노트 쭉 다시 한번 보세요. 노트를 보시게 되면 방금 우리가 어디를 봤는가 하면 이 부분입니다. 범죄 능력에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긍정설은 소수설인데 이것은 굳이 알 필요 없고 부정설 쪽만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설의 논거와 긍정설의 논거는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긍정설의 논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 이쪽 제가 강의 안 했는데 지금은 공부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정설과 부정설의 논거를 섞어 놓으면 어떤 것이 긍정설의 논거이고 어떤 것이 부정설의 논거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요, 이 논거는 그 경찰직 있죠, 경찰직. 경찰 채용하고 경찰 간부, 지금은 이제 경위공채라 하는데 그 두 직렬은 이 논거를 공부를 해두세요. 나머지 직렬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검찰직이나 법원직은 더더욱 할 필요 없고 경찰 승진도 그다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경찰 간부와 일반 경찰은 공부를 하냐면 그쪽은 출제자가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라서 작년 같은 시험에도 이 법이론 쪽이 좀 어렵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긍정설 봅니다. 법인의 신체가 없어서 자기는 불가능하지만 부자기는 가능하지 않느냐. 두 번째, 법인은 기관을 통해서 의사결정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의사능력, 행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 기관 행위는 기관 개인 행위이자 동시에 법인 행위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똑같이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중처벌이 아니다는 것이고, 법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목적 범위 내이므로 역시 법인도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요 5번을 가보시면 벌금형, 자격형, 몰수 수징도 법인에게는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물론 법인은 사형이나 자유형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그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해산시킨다든지 영업정지라든지 면허박탈 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법인도 반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사회적 방위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정책상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구들과 앞에 있는 부정설의 논구 구별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 것들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양면성이라든지 부작이라든지 목적 범위 내라든지 벌금, 자격, 몰수 수징이라든지 해산, 자격정지, 면허박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방해라든지, 그래서 형사정책상 필요하다, 이런 것들 각각 밑줄만 거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보더라도 뭐 약간의 이상한 궤변들도 있긴 한데 그건 제 생각이고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죠. 여기는 없다고 보는데 야들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연인을 통해서 행위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인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법인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법인까지 처벌하게 되면 이러한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사형 자유형을 과할 수가 없다는 점,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그쵸? 이런 것들이 그 논거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자, 부분적 한 번 더 가볼까요? 이것도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일단 끊어보세요. 이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형사범에서는 범죄 능력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범에서는 긍정하자는 견해가 이분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형사범에서는 긍정하고 행정범에서는 부정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앞뒤가 바뀌게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설이 어떤 내용인지를 봐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형사범은 부정하고 행정범은 긍정한다는 것이 이분설입니다. 긍정 부정을 바뀌지 마세요. 그런 견해가 이분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법인의 범죄 능력이 부정되지만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있을 때에는 범죄 능력도 인정하자는 견해가 양벌 규정설입니다. 그런 것도 부분적 긍정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같이 이런 견해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 판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판례는 꼭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형벌 능력을 볼 거예요. 형벌 능력. 자, 형벌 능력을 볼 텐데, 자, 문제점을 볼까요?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앞에서 각주 1번에서 행정형법에는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양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형벌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트를 펴보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긍정설이 소수설인데 당연히 범죄 능력 긍정설을 취하면, 자, 긍정설을 취하면 당연히 형벌 능력도 긍정설로 가는 게 맞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통설과 판례가 부정설이라고 했잖아요. 부정설을 가면 당연히 형벌 능력도 부정설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 근데 여기서 학설과 판례
통설 100%는 아니지만 통설 대부분의 학자들이 긍정설로 갑니다. 판례도 긍정설로 가고요. 웃기지? 웃겨요. 자, 여기다 색깔 칠하세요. 그쵸? 자,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통설과 판례다는 거예요. 다수설과 판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범죄 능력은 부정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고 형벌 능력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100% 오는 건 아닙니다. 일부가 한두 명 일로 가요. 가지만 대부분이 다 일로 온다는 거지. 긍정설로.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교재를 갑니다. 여기 가보시면 나오죠. 긍정설을 취할 때는 당연히 긍정으로 갑니다. 그쵸? 이건 어디까지나 소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2번을 체크하셔야 돼요. 범죄 능력 부정설이 통설 판례인데 여기서 법인은 범죄 능력은 없지만 형벌 능력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나마 다수설 판례다는 거지. 판례는 일로 옵니다. 근데 학자들 대부분이 일로 옵니다. 대부분이. 자, 됐나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출문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그 범죄 능력이 인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지? 맞잖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 형벌 능력은 인정된다 했는데 그렇지만 이 견해도 범죄 능력은 부정으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자, 밑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곧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 왜요? 범죄 능력 부정설이 다설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 3번, 4번 지문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벌 규정은 형법전은 존재하지 않죠? 형법전은 존재를 하지 않아요.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치? 행정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거지. 그리고 또 법인에 대한 형사 제재로서 보호관찰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은 형법에도 없을 뿐더러 양벌 규정 관련해서 행정법규에도 보호관찰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됐나요? 이 지문들이 다 특히 2번 지문들은 어디에 나왔냐면 옛날에 사법시험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다 나왔던 것이다. 이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자, 범죄 능력은 없지만 형벌 능력은 있다 했는데 그 형벌 능력이 있다는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행위자가 아닌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할 때 여기서 법인 밑줄 그시고 여기 양벌 규정 나와 있죠.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 동그라미. 벌금형 동그라미. 벌금형이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형벌 능력은 있는 거야. 법인에게 벌금을 때리겠다는 거지. 벌금을 때린다는 것은 형벌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도 행위자 외에 법인 나와 있죠. 법인. 법인도 벌금형 동그라미. 그 특별 규정이 뭐야? 특별 규정이 바로 양벌 규정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지문도 출제된 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자, 처벌 형식인데요. 자, 그러면 처벌 형식 가기 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노트 펴보세요. 여기 있죠, 처벌 형식.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긍정설을 봤습니다. 긍정설인데 법인은 형벌 능력이 있다 했는데 그 형벌 능력의 형식이 뭐냐, 처벌하는 형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가 전가 규정,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책임 전가 규정이 있고 양벌 규정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어떤 걸 취한다? 우리 판례는 양벌 규정을 취한다는 거죠. 자,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전가 규정이 아니라 양벌 규정이다. 그래서 이 양벌 규정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재 와서 보시면 자, 전가 규정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워버린 겁니다. 자, 양벌 규정 나와 있죠? 양벌 규정. 양이 뭐야? 두량이야, 두량. 둘을 처벌한다. 둘을 벌한다, 양벌. 규정이죠. 그래서 행위자가 뭐냐면 범죄를 저지른 자야. 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 법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위자가 종업원이겠죠? 그리고 법인은 그를 고용한 회사체잖아.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행위자도 벌하고 법인도 벌하는 이 둘을 모두 처벌하는 것을 양벌 규정이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된 입법이 바로 이 양벌 규정인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규를 가보면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등등등 해가지고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런 법률이, 처벌하는 법률이.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는데 이 양벌 규정은요, 법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필기하세요. CF. 자, 다음 페이지에 판례로 나올 겁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될까 안 될까? 판례 있습니다. 안 됩니다. X. 양벌 규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예요. 이 회사에게 불리한 거라고.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문 규정이 있어야 돼. 명문 규정이. 근데 법인격 없는 사단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는 법규가 우리나라에 없어. 그래서 그게 판례입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최신 판례인데 공공기관, 경찰청과 같은 이 공공기관의 경우에 양벌 규정이 적용될까 하는데 이것도 명문 규정이 없어. 아시겠죠? 이 두 가지는 알아두시면 돼요. 법인격 없는 사단 적용되지 않는다. 양벌 규정이. 경찰청과 같은 공공기관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벌 규정 관련해서 이 양벌 규정이 과연 뭐냐? 이걸 정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파트 사건 나와 있는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판결 유지가 중요합니다. 자, 판결 유지 가볼게요. 자, 여기 양벌 규정 나와 있죠? 여기 밑줄 한번 가보세요. 검은색으로 밑줄 그시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되겠네요. 사실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하진 않는데 이 판결 요지를 100% 이해를 하려면 사실관계를 갖고 설명드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보는 겁니다. A 회사죠. A 회사. 법인이죠, 법인. 그렇죠? A 회사에 소속된 건축기사 갑은 이 사람이 행위자입니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을의 위임에 따라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아파트 시공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시공 순서와 방법을 가르쳐서 아파트가 기울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그 광주광역시 아이파크 사건 아시죠? 아파트 붕괴됐잖아,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 현장 소장, 건축공사의 현장 소장인 갑을 건축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과연 갑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냐? 그 회사는 처벌할 수 없느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 알고 있죠? 당연히 법인 처벌하죠. 법인 처벌하는데 그에 소속된 건축기사 갑은 처벌이 안 되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 노트 펴보세요. 노트를 펴보시면 요 기울어진 아파트 사건 나올 겁니다.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보면 건축법 행정법규죠. 행정형법입니다. 여기 벌칙조항을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4조부터 56조까지가 벌칙 규정인데 이 벌칙 규정을 보게 되면 이 건축법을 지켜야 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것을 수범자라 그래요. 수범자. 받을 숫자. 법규범을 적용받는다. 받을 숫자 수범자라고. 그러면 이 법을 누가 적용받냐면 업무주인데 그 업무주가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자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런 자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벌칙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업무주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만이 저지를 수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만 저지를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진정신분범이라고 해요. 이런 신분이 없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없어요. 그것을 제가 전 시간에 신분범 할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광주 한번 한번 해볼게요. 광주에서 현대 아이파크가 아파트를 짓는데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가 아파트 공사를 하던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노가다 뛰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일은 누가 해요? 이 사람들이 밑에 현장 소장이라든지 밑에 노가다 뛰는 사람, 공사 인부꾼들을 고용을 해서 아파트를 짓잖아요. 실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축기사 갑등을 고용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사실관계 여기서 읽어봤듯이 이 건축기사인 현장 소장이 밑에 시공순서와 방법을 가르쳐서 아파트가 기울어집니다. 누구 잘못이야? 직접적으로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공순서와 방법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아파트가 기울어집니다. 왜 기울어졌겠어? 건축법 위반 행위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 이 건축법의 벌칙조항은 업무주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라 했잖아요. 이런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신분이 없으면 저지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진정신분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기사 갑은 이 갑이란 사람은 업무주,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법을 적용받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이 아파트를 기울였던 아파트를 넘어뜨렸던 이 사람은 이런 신분이 없어서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 앞에 있는 우두머리만 처벌받고 밑에 있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이 사람들이 갑이네. 사장들이 내 맘에 안 들면 저 자식 봐라 내 말 안 듣네 라고 해가지고 화가 나서 아파트에다가 막 물을 많이 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부실공사를 해버리는 거야. 어차피 뭐 난 처벌받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다 아파트는 다 부실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법의 벌칙 규정이 실효성이 있어요 없어요? 실효성이 없게 되는 거죠. 우두머리만 처벌받고 밑에 있는 애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 일은 야들이 다 했는데. 그래서 이 건축법에 있는 양벌 규정에 뭐를 두고 있다? 벌칙 규정에 뭐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벌칙 규정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벌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만 처벌을 받지만 이런 사람들만 처벌받으면 일꼬라지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걸 두어서 이 일을 하는 실제로 이 아파트를 짓는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을 처벌하지 아니하면 이 법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야.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외에도 실제로 일을 하는 이 밑에 있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까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벌칙이 이 법의 효율성,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양벌 규정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벌 규정은 실제로는 업무주,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만을 벌한다 했지만 그쵸? 이 사람들을 처벌한다 했지만 실제로는 밑에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 아니하면 이 벌칙조항, 건축법의 벌칙조항은 쓸모가 없는 것이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네들을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을 처벌한다. 실제로 일한 애들과 그를 고용한 이 사람들. 이 둘을 처벌한다고 해서 양벌 규정인 겁니다. 양벌 규정을 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여기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을 수범자 범죄 영역을 확대했다. 확대란 말 아시지? 원래는 야들만 처벌받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야들만 처벌해서는 법 규정 실효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실제로 일을 하는 야네들을 처벌해야 그 법규범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양벌 규정의 취지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와서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자, 건축법, 옛날 건축법입니다. 자, 벌칙 규정에 있어서 그 적용 대상자를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했다.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진정신분범. 그쵸? 인데 그렇게 되면 야네들만 처벌한다 그러면 이 법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양벌 규정을 두었다는 거지. 양벌 규정을 둔 이유가 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당해 누구로? 그치?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그게 누구야? 종업원이지. 종업원. 직원. 그쵸? 그 직원까지 대상자를 확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양벌 규정은 업무주는 당연하게 처벌되는 것이고 그 업무주가 고용했던 행위자도 처벌된다. 그래서 두 사람을 처벌된다. 야도 처벌되고 야들 처벌되고 그게 바로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둘을 처벌하는 이유가 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됐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를 색깔칠 하시면 되겠네요. 실제 집행하는 자가 누구야? 야지, 행위자.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가볼게요. 쭉 내려와 보시면 양벌 규정을 근거로 신분범에 있어서 이게 진정신분범이죠. 신분이 없는 행위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벌칙조항이 신분자만을 처벌하고 있다면 양벌 규정에 따라 비신분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까? 있죠.
그쵸? 그게 양불규정인 것이죠. 실효성 확보 때문에.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적용 여부 판례는 쉬었다 하겠습니다.